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오늘은 최근 공개된 노상원 수첩의 의미와 12.3 비상계엄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정황,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안들이 개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를 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노상원 수첩의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경고용이라거나 계몽용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 핵심 실무자들이 계획한 것은 결코 경고용도 아니고 계몽용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담겨있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노상원 수첩에 적혀있는 1차 수집 대상이 500여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여의도 30에서 50명, 언론 쪽 100에서 200명, 민주노총, 전교조, 민변, 판사 등이 대상이고 김제동, 차범근 씨까지 포함되어 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500명이 1차 수집 대상이고 10차까지 적혀 있는 것으로 봐서 수집 대상이 최소 수천, 최대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상도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노조, 연예인, 체육인, 방송인 가리지 않고 광범위합니다. 살해 방법도 극악무도합니다. 주먹으로 분쇄시킨다거나 음식물에 독극물을 탄다거나 잠자리를 폭파한다거나 확인사살한다거나 북한을 이용해 어뢰 공격을 한다거나 격침시키는 방안들을 적어놓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첩에는 전 국민 출국 금지, 국회 3주 봉쇄 등 기본권 제약과 정치활동 전면 금지 등의 포괄적 탄압 조치도 있었고 헌법, 법 개정, 3선 집권 구상 방안, 후계자는 이라는 메모도 있습니다. 비상계엄 성공 시 헌법과 법을 개정해 3선 집권을 구상했고 후계자도 지명해 영구 집권을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혹자는 이 수첩 내용을 망상에 빠진 개인의 허황된 메모로 의미를 축소하는 시각도 있던데 실제 일부는 비상계엄 당시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허황된 계획이 아니다라고 봐야 합니다.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해 체포작전이 시행되었다는 점은 이미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 체포조 구성뿐 아니라 야구방망이, 작두 등 이것을 준비해 고문을 자행하려고 한 사실도 드러났고 구금시설을 점검하고 확보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노상원의 지시가 곧 내 지시라고 했을 정도로 노상원을 신임했고 의지했다는 사실도 노상원 수첩 내용이 실제 실행됐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만약 비상계엄을 국회와 시민들이 막아내지 못했다면 매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무자비한 독재 권력이 장악, 지배하는 후진국이 되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저나 박성준 수석, 김용민 수석 등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폭사되었거나 휴전선 인근 수집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독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마찬가지였겠고 여기 취재 중인 언론사 기자분들 중에도 몇몇은 행방이 묘연해졌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전쟁 중에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평온한 평시에 버젓이 날마다 일어나는 상황,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런 나라가 되었을 거라 생각하니 지금도 모골이 송연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윤석열 내란 수계와 그 일당들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국민의힘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말로는 비상계엄이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내란에 대한 수사와 단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를 날마다 흔들고 헌법재판관을 악마화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좋게 이해를 하려 해도 이런 행동의 결과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테러와 폭동을 부추기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겠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일컬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고 그런 집단을 반국가 단체라고 합니다. 국민의 힘이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헌법과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폭동을 선동하는 정광훈을 비롯한 극우 세력들과 선을 명확하게 긋고 최소한 내란을 일으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을 출당하는 것이 도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 김건희 조태영 국정원장 문자 대화의 의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김건희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작년 12월 2일 조태영 국가정보원장에게 문자를 2통 보냈고 조태영 국가정보원장이 계엄 당일 단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인 문자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두 가지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민간인 김건희가 광범위하게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김건희가 12.3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윤석열은 V1, 김건희는 V0로 불릴 정도로 김건희가 그동안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해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명태균의 통화 녹취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국정원장과의 문자 대화가 오갔을 수 있습니다. 조태용 원장은 이번 문자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했는데 상식적으로 민간인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확실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국정농단이 일상인 정부였다는 방증인 만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 이번 비상계엄이 명태균이 황금폰 공개를 밝힌 다음 날인 12월 3일에 전격 선포되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김건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 증거이기도 합니다.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의 트리거였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 명태균의 여론조작에 크게 도움을 받았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지급했다는 의혹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명태균 구속과 황금폰 공개 입장은 비상계엄을 앞당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창원지검이 명태균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작년 11월 4일입니다. 이 수사보고서에는 명태균이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직접 전달하며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네, 충성이라고 답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3일 뒤인 12월 7일 윤석열은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여론조사와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 명태균이 구속되자 11월 24일 윤석열은 김용현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용현은 그날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습니다. 12월 2일 명태균이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밝히자 다음 날인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즉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황금폰에 들어있는 온갖 녹취와 증거를 막고 자신과 김건희의 처벌을 막으려면 한동훈을 비롯한 반대파를 싸그리 숙청하고 영구집권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의 최고 실세이고 황금폰 공개로 가장 큰 불이익을, 가장 큰 피해를 볼 이해 당사자인 김건희가 나서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조태영 국가정보원장과 무슨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별도 통화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자세히 밝혀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태균 특검은 비상계엄 동기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12.3 비상계엄의 동기를 밝히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창원지검은 11월 4일 명태균 수사보고서 작성 이후 갑작스레 태도를 돌변해 수사를 해태 혹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수사보고서에 명태균과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공천 관련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수사는 없었습니다.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의 몸통인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수사검사가 핵심 증거인 황금폰 폐기를 권유했다는 명태균 측의 폭로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2월 3일 명태균 수사를 담당했던 창원지검 평검사 4명 중 3명이 타 검찰청으로 전출됐고 파견된 평검사 4명이 중 2명이 원 소속청으로 복귀했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이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게 명료하지 않습니까? 창원지검이 여론에 떠밀려 조만간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다루지 않고 주변 격까지만 다룰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장한 군대까지 투입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정치인을 체포해 영구집권을 획책했는데 도대체 명태균의 황금폰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누가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었는지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명태균 특검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천인공노할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면 그 진실을 무작정 덮어버리자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명태균을 일컬어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철저한 수사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는 일입니다. 이념의 문제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부정과 부패의 근원을 도려내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단죄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이야말로 부정과 부패 연루자이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자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눈앞의 사소한 이익에 집착하느라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말고 명태균 특검에 적극 찬성하기를 촉구합니다. 건강한 보수가 사라지는 것은 국가 전체로도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는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네, 기자 여러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요. 질문하실 때는 사명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간단히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회견문이 너무 완벽해서.
첫 번째 질문이 기자회견하고 주제가 좀 안 맞는 부분이라 조금 많이 아쉽네요.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나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선 기자회견 질의를 하고 추후에 여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렇게 이해가는 건 맥락상 맞지 않을까요? 네. 두 번째 질문. 예. 네, 예. 저기 우리 신 기자님 요거는 주된 질문 답변을 하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지금 예상하기로는 뭐 법사위 절차도 밟아야 되고 또 안건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27일 정도가 지금 적절하지 않을까. 예, 이번 달을 넘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27일 정도 적당하겠죠? 네. 네, 또 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승주입니다. 일전에 김건희 특검법도 상설특검으로 추진한다고 밝혀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 나왔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법이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재의결을 통해서 네, 사실 부결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시기를 지금 저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란 특검 우리 재의결이 아직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지금 내란과 관련되어 있는 특히 창원지검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사실 압박하고 촉구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창원지검의 수사가 회견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상당히 좀 회피하거나 부실하다라는 입장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시기를 적절하게 정무적으로 지금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또 질문 주십시오. 네. 명태균 특검법 관련해서 원래 19일에 지금 법사위에서 사전 질의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뭐 명태균 씨는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명태균 씨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일단 민주당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 무릎이 아파서 이렇게 못 올라오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뭐 창원의 현장을 방문해서 뭐 이렇게 질의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고민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명태균 씨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명태균의 녹취록이라든가 명태균 씨의 발언들을 보게 되면 상당한 부분 사실로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허언으로 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정치인들 뭐 100명 이상까지도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가 국민의 힘 선거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정치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국정 등에 대해 가지고 깊이 관여되어 있었고 진술했던 내용들이 상당한 부분 사실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엄청난 의혹도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이라든가 또는 그분의 내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알고 있지 않지만 명태균의 진술 그리고 명태균이 제시했다라고 하는 황금폰에 들어있는 녹취와 많은 증빙들을 이것은 반드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풀어야 될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무릎이 아파서 못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법사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김용민 수석께서 말씀 대신 주겠습니다. 네,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황금폰도 있고 11월 4일날 그 수사 보고도 있는 것처럼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수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돼서 명태균 씨의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같은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 고려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저희가 직접 부르는 것 그리고 국회에서 차량을 보내는 것까지도 뭐 검토를 했었는데 다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현장 방문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오세훈을 겨냥한 특검 아닙니다. 홍준표하고 오세훈이 명태균 씨하고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명태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우리한테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은 내란과 관련돼서 내란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정말 계몽령이었는지 경고령이었는지, 윤석열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과 명태균 그리고 김건희 이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풀 수 있는 것은 명태균 특검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입법 전략 및 관철 의지는 이것은 정말 법과 원칙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쭉 해왔던 대로 그대로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지금 탄핵 심판 날짜가 언제쯤일지 지금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잡혀 있는 변론 기일이 종료되고 나서 20일 날로 종결이 된다면, 그러면 아마 3월 초 정도까지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전후에 적절한 시점에 재의결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회에 여러 의원들의 일정도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내란 특검법하고 명태균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이제 부인을 하고 있고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반대를 할까요? 두려워서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 기자 여러분께서 누구를 조준했다. 아니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지금 나오는 명태균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가 홍준표 시장과 관련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 금액을 얘기하잖아요. 20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민주당에서 녹취록 공개한 내용 중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20억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사자들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명태균 특검법은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검찰에서 수사 보고서가 나오고 우리가 녹취록을 공개했던 윤석열과 명태균의 그 대화 내용 12월 31일 날 우리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긴급하게 대통령실을 아마 움직였을 거고, 그것이 내란의 주요 근거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서 진상 규명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내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란과 관련된 당사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 내에서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방해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고, 특히 이 모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요 인사들이 좀 윤석열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과 연루성이 매우 짙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모습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당당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을 수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그들의 주장대로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범인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대세이고요. 이것은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스스로 범인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노상원 수첩에도 나오긴 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비상계엄을 한 이유, 목적은 장기 집권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12월 3일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명태균과 관련된 이유였다. 그게 결정적인 이유였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3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20억 수수 의혹이 그날 폭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2일 날은 명태균 씨가 황금폰 공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12월 3일 날 명태균 씨는 특검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2월 2일, 3일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기왕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었던 윤석열 측은 12월 3일을 디데이로 잡은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의 본 모습을 확인하는데 명태균 게이트가 빠지고서는 제대로 된 본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또 하나 이 내란과 명태균 게이트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시키는 범죄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불법 선거를 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한 민주주의를 흔들어버리는 이 범죄가 비상계엄 직전까지는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랬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내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죠. 이 둘의 사건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보충해서 잠깐만 덧붙이면요. 그 추경호 20억 이렇게 나오니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지 않나요? 좀 공개된 지 좀 돼서. 이게 그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이런 일들이 자꾸 잊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내란 특검법을, 그 명태균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추경호 20억 얘기는 사실상 그 당시 대구시장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대구시장을 염두에 뒀던 홍준표의 측근과 명태균의 대리인이 만나서 나누던 과정 중에서 추경호 20억 2018년 건까지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추경호 20억 또 대구시장 선거자금으로도 명태균이 20억을 마련해주는 그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20억, 추경호 20억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패키지고 이른바 20억 클럽 사건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특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받을게요. 네,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 이제 변호인이 라디오에 나와서 일부 사실 좀 폭로를 하기도 했었는데 또 공익제보자 지정한다는 공익제보자 지정한다 이렇게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혹시 당에서 지금 명태균 씨와 어느 정도 지금 선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하네요. 네. 명태균 씨 공익제보자 요건이 되는지 지금 신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 예. 잘 검토해서 지금 판단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정도만 드릴게요. 네. 명태균 씨가 우리 당의 주요 정치인들하고 상당히 많이 접촉을 하셨더라고요. 네. 사후적으로 안 경우도 좀 있고요. 네. 우리가 뭐 기획을 해가지고서 사전에 의도해가지고 만났던 부분이라기보다는 예. 뭐 상당히 많이 예.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보충해 주시죠. 네. 보충할게요.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를 인정하려면 뭔가 저희 당에게 제보와 신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방금 원내대표님 검토 부분도 있지만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제보한 사실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 제보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일보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란 특검법 재표결 시점이 탄핵 심판 이후가 되면 시기적으로 좀 너무 늦어진다 혹은 뭐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 여당에서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이번 주말에 그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에서는 국민이 헌재의 문제를 직접 바로잡아달라 이런 말까지 나와서 폭력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고 또 법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당 차원의 구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재의결 시점 등을 뭐 탄핵 심판 이후로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정무적으로 적절한 시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사법체계 전체를 지금 흔들고 있어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수 당에서 어떻게 헌법 질서하고 사법 체계, 법 질서를 흔들어대고 있는 것인지, 내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옹호 그리고 폭력 사태까지 지금 영향을 좀 계속 미치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수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까지 좀 들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 반드시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할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헌재 재판의 불공정성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국민들께서도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지 실제 불공정성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한 대표적인 게 피청구인 윤석열이 증인에게 직접 신문 못하지 않느냐 이걸 제일 많이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현 때는 했는데 그 다음 증인부터는 지금 못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거는 소송에서 너무나 당연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그 재판을 뭐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증인이 제대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당사자를 퇴정시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을 받을 때에도 성범죄 사건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가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답변을 못하면 가해자를 퇴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변호인만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현직 대통령이고 직무는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이고 대통령과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공직자들의 진술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퇴정하는 게 오히려 공정한 재판이고 실체적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하게 하고 나중에 변호인을 통해서 질의를 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 그 질의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게 만드는 시간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공정하지 않다. 오히려 절차 자체는 매우 공정하다라고 분명히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조금만 보태면 그 재판 진행 절차가 변론 진행 절차가 8명 헌법재판관 전체 평의를 통해서 그 방식이 결정된다는 거 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그거대로 어떻게 보면 대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규칙과 진행 순서나 방식 등이 그 점 강조해드리고 그리고 재의결 시점에 대해서 이제 늦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재의결이나 그러니까 특검의 효용성 윤석열 구속으로 수사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헌재 심판 으로 파면이 됐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는 거 더더욱 아니고요. 지금 비아폰 서버 압수수색 성공했습니까? 지금 대통령 참모들에 대한 수사가 정확히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노상원 수첩의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충분한가요? 그래서 특검은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시점을 잡아서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우선 우성원 내무 관련해서 특검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제 명태균 특검과 관련해서 이제 여당 이제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내란 특검 같이 좀 어느 정도 수정할 여당과 협의해서 수정하실 계획이 의향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노상원으로 명명된 뭐 특검 뭐 별도로 하지 않는데요. 예, 뭐 개헌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명태균 특검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예,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 예, 노상원과 관련된 뭐 직접적인 특검을 우리가 뭐 준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예. 내란 특검 통해서 수사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질문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반대만 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저희가 한 27일 정도 본회의 통과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전까지의 행태라든가 행동과 다르게 정말 전향적인 의견이 있는지 기다려봐서 예, 필요하다면 뭐 수정 반영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기회입니다. 언제까지 내란, 그다음에 계엄, 그다음에 명태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 털고 가시겠어요? 지금 계속 흔들어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정한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다시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의 입장도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하나만 제가 지금 국민의힘과 지금 극우의 이제 선동을 보면은 전형적인 그 괴벨스의 얘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거짓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신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윤석열이 지금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 거짓을 보완해 주는 것이 윤석열의 변호인단입니다. 그것을 또 더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극우 세력들이고 그들에 의한 극우 유튜버들이 작동하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여기에 공당인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 거짓 선동을 끊어줘야 되는데 이 거짓 선동의 함정에 지금 국민의힘이 같이 빠져들고 있다. 여러분 12월 3일 날 그 내란의 밤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고 전 세계 언론이 기억하고 있고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 기억의 밤을 내란 선동의 밤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짓 선동 기술로서 윤석열이 지금 선봉해서 있고 그것을 보조하고 있는 변호인단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 또 하나 국민의힘이 지금 동조하고 있는 모습에서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거짓 선동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 지금 그들의 지도부의 역할인 것이지 같이 동조하는 것은 결국 보수 정당의 괴멸의 선봉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끊어가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고 명태균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이 1차적인 관문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요. 그 앞서 질문 주신 네. 경향신문 신주영 기자님 네. 질문에 네, 답변 답하시고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아까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먼저 추경 25만 원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는 민생회복지원금 또는 소비 쿠폰이 뭐 단순한 복지가 아니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이다. 지금의 심각한 내수 상황을 봤을 때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야 될 분명한 입장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경은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밀어붙이는 정책이지만 그렇지만 정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수 진작만 될 수 있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보였고요. 정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또는 우리 다른 의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법 관련해서는 뭐 기본공제
5억,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 5억 이렇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 10억 정도 공제가 되면 지난 한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중산층까지나 서민들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하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 가치 상승 등에 통해서 1세대 1주택이어도 뭐 상당한 평가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의 공제액 가지고는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다 보니까 현실에 맞추어서 기본 공제 금액과 배우자 공제 금액을 각각 8억과 10억으로 올려서 한 8억 정도 더 늘어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인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표님께서 제안을 했지만 실제로 오랫동안 검토되었던 내용입니다. 25년도 세법 개정안 고려할 때도 사실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의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는데 오로지 국민의힘에서는 초부자 감세 쪽으로만 집중을 했었어요. 뭐 상속세율을 최고세율을 낮춘다든가 그러면 서민과 중산층은 적용될 여지가 없었죠. 그 다음에 대주주 평가 할증 평가하는 거 뭐 포기한다든가. 예, 그래서 저희는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 금액을 줄이기 위한 지금 노력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여당도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만 고집하지 말고 꼭 필요한 감세가 필요하다면 서민과 중산층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속세 적정하게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집을 안 팔아도 되게 하는 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질문 더 많으시겠지만 추가 질문은 오늘 당번 대변인인 제가 따로 받도록 하고요. 오늘 기자간담회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 자, 이상으로 박찬대 원내대표님의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